네, 첫 순서로 오늘 배제고 사태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일부 학생들의 일탈을 넘어서 극우 문화가 교실까지 스며든 결과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경제인의 목소리 연구소 박동찬 소장님, 또 역사민주올레 한종수 대표님, 홍승표 한국기독교역사회 연구이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세 분 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 겸손 공장에 출연하신 적 있으시던가요? 저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세요? 네. 두 분 선생님은 저도 처음입니다. 저 한 번 출연했습니다. 한 번이요. 네. 마침 또 제가 또 일일 공장장이에요. 네. 초짜 4시 앉아가지고.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 배제고 문제 세 분 다 인권, 역사, 종교 전문가신데요. 각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가장 우려하는 점이 뭐였는지 한번 말씀을 좀 편하게 해주시죠. 굉장히 참담한 사건이죠. 사실 작년 이맘때쯤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홍콩이랑 대만에서 오신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5.18 광주를 이제 답사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올해 8월에도 온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해외에서는 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선망의 대상이자 일종의 우리가 자긍심을 느낄 만한 그러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에 의해서 이렇게 희화화되고 조롱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또 거기에 더해서 이건 역사에 대한 부정을 넘어서 사실 5.18 망자, 영령들에 대한 조롱이지 않습니까? 네. 너무 심각하다고 봅니다. 네. 또 선생님. 예,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 책 선전하러 온 건 아닌데 여기 책에 그 민주주의를 걷다는 책,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작은 3.1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 배제고등학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여기 공장에서도 굉장히 가까운데 저 정동에 그때 학교가 정동에 있었고 네. 정동에 이 외국 영사관, 그때 원래 공사관이었는데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영사관으로 격화가 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선전전투 담당을 하고, 그리고 거기 배제고 학생들이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했던 말이 굉장히 가슴에 지금도 남아요. 네. 왜냐면 그 재판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옳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거다. 그런 뭐 법적인 거 따진 거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근데 그런 학교가 참 이런 사건에 저도 개인적으로 또 그 공부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네.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 이사님은 해외에서까지 현대적 민주주의 운동의 어떤 상징처럼 돼서 이렇게 오고 있는 운동을 의미를 우리 스스로 그걸 희화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 말씀 주신 거고. 박동찬 소장님이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대표님은 그 민주주의를 걷다라는 책에 또 쓰셨듯이 사실은 이제 이 배제가 1895년인가요? 85년. 85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예, 근대 근대 학교인데 이게 또 3.1 운동에 사실은 또 기여한 바가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 있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이셨고. 예, 선생님. 네, 뭐 앞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배제학당을 설립한 분이 미 감리의 선교사 아펜젤러입니다. 네. 이분이 그 종교적 선교 목적도 있었지만 근대 교육을 통해서 한국인들에게 근대 민주 시민사회 가치를 함께 배제학당 교육을 통해서 전달했고, 그것이 이후에 3.1운동이라든가 독립협회 등 다양한 민족운동가들의 양성으로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배제학당의 그 정체성과 학풍은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민주 시민 교육도 같이 그 전통이 있는데, 지금의 이 현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교육이라든가 뭐 그 엘리트 지식 교육은 지금 잘 수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배제학당의 중요한 학풍이고 전통인 민주 시민사회인 양성, 민주 시민 교육이 지금 균형감을 잃은 결과가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 자체가 이제 사실은 선교사를 네.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간 기독교적 설립 이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재단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학교가 가진 그 역사와 그런 종교적 배경이 또 최근에 이런 이 학교의 어떤 교육 교풍과 맞닿으면서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예, 있는데. 그 1990년대 이후로 한국 개신교가 예. 많이 이제 침체에 놓이면서 굉장히 이제
경직되고 보수화되는 현상이 심화됐고 이게 기독교계 학교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인사들과 교회 관련성이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립학교라든가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좀 더 기독교의 극우적인 인사들의 어떤 접촉 가능성, 그다음에 관련성 이런 것들이 더 높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학생들의 어떤 일상 문화 속에 스며든 결과라고 또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때는 기독교가 뭐 그렇게 극우화되기 전에는 사실은 뭐 큰 걱정을 안 해도 됐을 법한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개신교 흐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학교에도 영향을 미쳐서 특히 이제 뭐 학교에 뭐 이승만 관련한 동상이 있다라든지 해서 이것도 좀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결국 이제 1960년 4.19 혁명 이후로 네. 남산의 조선 신궁 자리에 그 천조 대신을 모셨던 본전 자리에 네. 동양 최대의 35m짜리 이승만 동상이 건립됐었어요. 자유당 말기에. 네. 그다음에 탁골공원에도 있었고. 근데 4.19 혁명으로 이게 다 철거됐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오랜 기간 이승만에 대한 어떤 기념이라든가 현양 사업은 중단돼 있었습니다. 거의 금기 시대던 분위기였는데 1984년에 동문들이 중심이 돼서 배제고등학교 캠퍼스 안에 이승만 동상이 처음으로 건립이 됩니다. 학교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동상이 있다는 거죠? 예, 학교 안에. 그리고 1987년에 대전 배제대학교 안에도 건립이 돼요. 근데 이거는 학생들이 저항을 해서 네. 87년, 97년에 두 번 철거가 됐다 다시 2008년에 지금 세 번째로 지금 복귀가 돼 있습니다. 네. 재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이승만을 배제고등학교 동문분들이나 관련자분들 중심으로 약간 우상화하거나 현양하는 그 지속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 우리나라 헌법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며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헌법에 명시된 불의가 사실 이승만 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승만이 정점인데 이승만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공장소에 기념하는 활동은 사실 반헌법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하는 장소에 학생들을 교육하는 장소에 반헌법적 그 네. 표상을 세운다는 거는 공적으로 좀 토론이 되고 이거는 좀 이렇게 지양돼야 될 문제였는데 이것들이 이루어졌고 제가 최근에 조사하다가 놀란 거는 작년에 우리가 그 온 국민이 내란 극복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을 때 헌법재판소 탄핵 그 선고 8일 전에 네. 2025년 3월 26일로 기억하는데요. 바로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이 서울 중구 정동에 있거든요. 네. 그 자리에 또 여러 배제 관련자분들과 이런 기독교계 관련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승만 동상을 또 건립을 했습니다. 아, 이곳은 그 사실 시민들에게 공개된 네. 개방된 공원 부지거든요. 네. 근데 바로 이곳에 또 이렇게 유사일에 가장 많은 민간인을 학살하고 네. 이렇게 그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이런 인물을 기념하는 동상이 또 건립됐다는 것. 그것도 내란 극복의 그 한가운데 제가 굉장히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배제 중고등학교 내부의 어떤 그 지도급 인사들과 네. 재단 동문들 사이에 일부겠지만 만연해 있다 보니까 네. 학교 교육 분위기 속에서 좀 이렇게 일상화된 것이 아닌가. 뭐 생각해 보십시오. 네, 네, 네. 매일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그렇죠. 그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차별과 혐오, 그다음에 그 배제와 강권을 불법을 행했던 인물을 매일 보면서 등하교를 한다면 그들이 마음속에 뭐 그렇죠. 배울까요? 그러니까 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번에 배제 총동문회에서 사과를 하고 이제 구체적인 실천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사과문이 올라왔던데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네, 우리가 몇 년 네. 전에도 그 홍범도 장군 동상으로 그렇게 많은 그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했는데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이 좀 이번에
환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편 또 최근에 이제 그 일베 문화 같은 것들이 막 온라인을 이렇게 이제 넘나들면서 특히 이제 고등학생이라든지 이런 쪽 학교 쪽까지도 쭉 퍼지면서 뭐랄까요 좀 극우적인 이런 문화들이 20대, 10대까지도 많이 퍼진 게 이번 주요한 또 배경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우선 저는 좀 약간 그거는 뭐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무리 싫어도 네.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우선 더 본질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극우란 편이 안 맞는다는 거죠. 네. 세상에 어느 나라 극우가 남의 나라 국기 휘두르는 극우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일본 극우, 미국 극우, 독일 극우도 자기 나라 국기 휘둘러요. 적어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또 변종이 되고 또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특히 개신교의 타락이 좀 심각한데 좀 왜 타락이 심각하냐면은 최소한 친천지랑 통일교랑 손을 잡았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자기들의 본질에 대한 문제인데 단순히 그냥 민주당 이재명 이런 애들이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거조차도 눈을 감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본질조차도 이제 이런 이상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이상한 집단들이 돼버렸다. 네. 근데 거기다가 그게 그런 일베 문화 이런 뭐 이렇게 약간 지들 말을 쿨하고 무슨 막 이렇게 이런 걸로 이상하게 뒤섞여 가지고 그거조차도 다 용서가 되고 이런 거는 아주 정말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이 통합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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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방금 선생님께서 한국의 극우는 극우라 부르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갑자기 뭐라고 이름 붙일지 고민이 됩니다만 근데 사실 이 교실의 극우와 청소년들의 극우화는 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죠. 네. 사실 계엄 때 특별히 내란 이후에 그것이 뭔가 좀 가시적인 무언가로 외부에 드러났을 뿐이지 사실 계엄 이전부터 이미 교실에서는 특별히 SNS 알고리즘을 타고 네. 이 사람들이 그런 문화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과 더불어서 이번 사태가 좀 이렇게 크게 확산되고 어쨌든 퍼졌다는 진단에 대해서 좀 다른 두 가지 진단 좀 내리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저는 교육의 실패가 가장 크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교실에서 그러니까 역사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민주주의 시민 교육이 이렇게 처참히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과거 100년 전에 자행했던 나치즘이라든지 홀로코스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찬양을 한다거나 비호를 한다면 이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그 사람은 사실 독일 사회에서는 발붙일 수 없을 정도로 정치권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는단 말이죠. 근데 사실 한국은 아직까지도 이 일부 정치인들이 그런 학생들의 형태를 두둔하고 감싸고 돌면서 이러한 잘못된 발언과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긋지 못하는 게 결국에는 이 사태를 조장하는 데 크게 한몫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제 교실, 학교 안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거의 실종된 상태 아닌가 이런 진단이신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예,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제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우리 교육계 일선에서 이런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그 총체적인 고민과 어떤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배제 중고등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 어제도 어떤 일선 교사님의 인터뷰를 봤는데 지금 이번 배제고 야구부 사태의 현상에 대해서 일선 교사 입장에서는 전혀 놀랍지 않다. 이것은 우리 교직 현장에서 만연하고 일상화된 상황인데 단지 그 공적 시합과 어떤 방송을 통해서 이것이 도드라지게 드러났을 뿐이다. 뭐 이런 인터뷰를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배제 학교만을 타겟팅해서 공격하거나 뭐 비난하거나 그 아이들만을 또 이렇게 나쁘게 악마시하거나 뭐 이런 걸로는 문제 해결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극우의 핵심은 혐오잖아요. 예. 근데 이 10대들에게 이렇게 일베 문화 또 극우의 핵심적인 이런 혐오가 계속 이렇게 퍼져가는 이유는 뭘까요? 편하니까 그렇죠.
자기들의 문제가 꼭 10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은 너 탓이야. 또는 얘 미워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뭐 사람이 그러니까 본성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하는데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그냥 정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사이드에 있는 이런 감정이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본질이 돼버리고 그냥 그게 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말 위험해지는 모든. 네. 편하니까 그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그냥 쉬운 진단이라고 하자면 그냥 그들 사이에서 이런 게 일종의 놀이이자 유의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임이자. 그러니까 이걸 못하고 그 1배씩 밈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학교 사회의 어떤 주류에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건 이제 현상 같은 거고요.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그게 놀이 문화화되고 그게 이제 마치 주류인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돼 있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놓친 게 혹시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그 온라인 일베가 아주 이제 이런 온라인 내에서도 적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던 시절에서 이제 그게 넘치고 10대 문화까지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 10대들이 주로 보는 유튜브, 10대들이 주로 하는 게임. 예를 들어서 뭐 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막 가상 공간에서 뭐 이렇게 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류의 게임들 있잖아요. 거기 가 보면 애들이 막 다 태극기 들고 있어요. 예, 그 게임 안에서 캐릭터 같은 것들. 예, 어떤 게임인지 아시고 M으로 시작하는 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문화 같은 게 이미 많이 퍼져 있는 거 아닌가. 모르세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맞습니다. 단순한 놀이로 현상을 진단하기 전에 그게 퍼져나왔던 과정을 우리가 놓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너무 우리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속단 말로 이제 나이브하게 너무 네. 너무하고 기성 세대들이 소통하는 공간하고 완전히 괴리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개토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무조건 억압적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듯이 비판하고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그 청소년과 청년 세대들과 소통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 어떤 소통 창구를 만들고 우리가 또 경청하는 그런 뭐 경청만 한다고 또 해결되느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사회 문제가 뭐냐면 중간이 없어요. 모든 게 중간에 몇 년 사이 휙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저기 1987하고 서울에 보면은 아무 데서나 담배 피워. 근데 몇 년 사이 순식간에 금연국가가 돼 우리는. 예를 들면 여성 성희롱도 옛날 너무했는데 지금은 저기 남자들이 키스하는 것도 두려워할 정도. 근데 중간이 없이 나라 휙휙 바뀌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 공백을 메우지를 못하는데 이런 것도 좀 그런 우리나라 사회 병리 현상 중에 하나라고 좀. 아무튼 뭐 그런 어떤 뭐 10대들의 문화 이런 것도 좀 이제 우리가 이번에 드러나서 알았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문화를 만든 것도 사실은 어른들의 책임이거든요. 네. 우리 사회 문제. 특히 이제 정치인들도 여기서 이제 부안해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뭐 어떻게 보십니까, 박 소장님? 예. 그 사실 뭐 배제고 사태도 그렇고 저희 경계인의 목소리 연구소는 그동안 혐중 문제, 네. 중국 혐오 문제에 좀 대응을 해 왔었는데요. 저는 이 혐중 문제와 이 어떤 5.18에 대한 희화와 조롱은 좀 맥을 좀 같이 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혐중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혐오 조장도 사실은 정치권이 그 진원지 역할을 하다시피 했는데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사태가 심각하다고 느꼈던 거는 이걸 보면서 작년 한 해 동안 혐중을 대응하면서 혐오의 표적이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다.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향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표적이 일부 이동한 거기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원래 혐중, 특별히 이제 뭐 청년 세대나 청소년들이 이 혐중을 쉽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좀 상대적으로 덜 윤리적인 어떤 부채감, 죄책감을 덜 느낄 거라는 게 있거든요. 외국인이잖아요. 내국인이 네,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배제고 야구부 사태는 지금 내국인, 광주, 민주화 운동의 아픔과 어떤 영광을 이제 안고 있는 그 고장을 그 어떤 장소를 향한다는 거, 내국인을 향한다는 것은 이 혐오의 문제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그런 좀 생각도 듭니다. 네. 혐중부터 사실은 혐오에 우리가 이 예시를 봤었어야 되는데 타겟이 계속 옮겨갔을 뿐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혐중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 이준석
그에 관해서 뭐 그때 이제 뭐 중국 관련한 그런 발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준석은 뭐 쭉 갈라치기를 해왔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올림픽 공원 사태 때 그 네. 영상을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네. 올림픽 공원이 굉장히 지금 비정상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죠. 근데 이준석 의원이 그 당시 그 장소를 방문했을 때 어떤 여성이 나와가지고 네. 당신은 어머니 화교죠, 중국인이죠라는 아유, 그 질문 수준도 굉장히 처참하고 저질스러운 거죠. 근데 저는 거기에서 좀 약간 우리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대응은 과연 바람직했냐라는 건데요. 이준석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받아쳤냐면요. 왜 우리 엄마가 중국인이라고 욕하느냐라고 하면서 욕이라고 그걸 인식했다는 거죠. 근데 요걸 우리가 좀 자세하게 곱씹어 보면 왜 2026년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가 중국인인 게 욕이 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계 어머니를 둔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굉장히 지금 십수만에 달하는데 이 친구들은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얼마나 벽장으로 숨고 싶은 그러한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정치인들이 갈라치기와 이 혐오를 조장하는데 크게 한몫하고 있다. 배제고 사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 근조 화환도 저는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거기에 또 약간 응원하는 화환들이 예컨대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변호사가 거기 지금 화환을 또 보냈다는 그 뉴스도 어제 막 보고 왔습니다. 너무 유치해. 네, 지금 그 근조랑 응원 화환이 섞여 있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어쨌거나 지금 학생들에게는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처분이 일단 내려지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좀 적절하게 보시는지요? 근데 뭐 6개월이 작다면 작다고 길다면 길다고 뭐 많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선수들한테 6개월은 충분히 치명적이라고. 저기 일반 그냥 보낸 6개월이 아니거든요. 대회를 다 못 나가게 돼버렸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 뭐 절대로 약한 처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이걸 안 한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그 순간적인 쾌감을 위해 가지고 그거 한 대가가 네 인생이 망가진다라는 거는 정도는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 이 6개월 출전 정지가 현재 징계 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였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를 제가 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러한 일상적인 혐오보다 이게 스포츠 경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확산되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거는 스포츠 경기 중에 발생한 그 혐오 표현이란 말이죠. 모욕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중처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스포츠 행사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공연 같은 겁니다. 공연성을 띠고 있고요. 그 공연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도 전파 속도도 다른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뭐 골방에서 아니면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혐오 표현을 하는 것보다 이게 사회적인 해악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청소년들도 분명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좀 초점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저는 이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과 척도가 오히려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네. 기준이 어디냐? 광주 제1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광주 제1고 학생들이 받은 상처와 아픔과 그 트라우마는 이 6개월이란 시간으로 과연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우리 사회가 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참 복잡한 내용들이 사실 들어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또 교육 내에서 사실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민주시민의식 교육 또 역사의식 교육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관한 이제 대안이랄까요? 예. 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다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 그 학생들을 징계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고요. 아까 앞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학생들만 징계받을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른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감으로 스스로를 회초리질하는 그런 특단의 결단과 실천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 배제 중고등학교가 지금 도마에 오른 건데 배제 중고등학교가 저는 이번에 오히려 이렇게
처음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학교를 설립할 때 그 설립 정신을 솔직히 새롭게 재조명하고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는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임금님이 현판을 내렸다고 하니까 양반집 도련님들이 이제 출세하려면 저 학교를 가야겠다 해서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공과 출세, 권력을 위해서 학생들이 몰려오는 걸 보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학교의 당훈을 정합니다. 욕위 대자, 당위 인력. 누구든지 마땅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마땅히 남을 섬기라.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지금 이 그 학교의 그 설립 정신과 교육 이념이 지금 완전히 망실되고 잊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그 이렇게 힘과 권력을 쫓는 성공 지상주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교의 설립 정신이 무엇이고 정체성이 뭔지를 이번에 깨닫고 이번에 그 동문회도 이제 사과문을 내면서 실천 과제를 찾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솔직히 배재학당에 정말 훌륭한 선배들이 많거든요. 주식영 선생님, 그다음에 여운형 선생님, 지청천, 그다음에 김소월 시인, 정말 우리나라의 독립과 근대화 문화 창달을 위해서 헌신한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헐버트 선교사 같은 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아닌 이승만을 왜 학생들에게 우러러 보게 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학교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고 이것이 마중물이 돼서 한국의 공교육이 또한 함께 같이 민주 시민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번에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무튼 저 박동찬 소장님, 한종수 대표님, 홍승표 연구이사님이셨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배재고 사태를 잘 돌아볼 수 있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